네, 이번 7번째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핵심 내용과 그 다음에 특별한 유형들 또 살펴보는 시간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주요 내용은 일단 정치 많이 나와요. 정치 나오는데요. 조선 후기에도 이제 그 중요한 왕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변화들이 많던 시절입니다. 그 변화의 모습들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문화 출제하는데요. 조선 후기 문화는 조선 전기 문화와 합쳐져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 주요한 그 국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조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정조 외에도 중요한 왕들이 있습니다. 숙종도 있고요. 뭐 영조도 있고요. 뭐 정조 출제 많이 되고요. 또 광해군도 우리가 이제 후기로 구분해서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왕들, 업적, 정책들 잘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붕당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붕당 정치는요, 그 전개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예송 논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국 정치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탕평 정치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흐름도 아셔야 되고요. 예송 따로. 그 다음에 환국 정치 하나하나 사건 따로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건들 다 파악하시고 그 흐름도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붕당 정치예요. 그 다음에 이 붕당의 이 변천들 있잖아요. 동인, 서인, 그 다음에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또 분열되고 그 다음에 북인은 뭐 또 소멸되고 서인과 남인의 어떤 그 대립 구도로 전개가 되고 이 흐름들이 있어요. 붕당 정치는 두루두루 하나하나 사건, 그 다음에 흐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사회경제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이 조선 후기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요. 먼저 이 경제 상황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수치제재에서 여러 개혁들이 일어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 수치제도가 많이 바뀌어요. 그 법들의 하나하나 내용 아셔야 되고요. 왜 개혁했는지 배경도 아셔야 되고요. 개혁 내용도 아셔야 되고요. 그 결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균역법, 대동법, 영정법, 개혁 내용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뭐니 해도 이 사회적인 큰 변화 또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신분제도가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과 또 호란 있잖아요. 이 양란 이후에 사회가 많이 변하게 되는 이 요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국가가 돈 받고 신분을 팔잖아요. 그게 납속, 공명첩 이런 겁니다. 돈 주고 신분을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분제도가 변화하게 돼요. 과거의 양반들 중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양반 아니었는데 돈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조선 후기의 신분제의 변화, 이 현상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문화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새로운 사상들이 나와요. 실학. 그 다음에 새로운 뭐 학문적 변화, 이것도 역시 이제 실학도 있고요, 뭐 양명학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그 외래 종교가 들어와요. 그게 바로 학문으로 처음에 들어오게 되는 서학이라는 거죠. 천주교.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동학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는데 동학도 문제 나오거든요.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그림들이 있어요. 뭐 김홍도, 신용복이 대표적인 풍속화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선을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왕제색도 뭐 그런 그림들 나오잖아요. 바로 진경산수화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역사서,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 이 법주사 팔상전 출제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그 화성 있잖아요. 화성. 정조가 만들었던 그 화성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화성은 정조와 연결돼서도 출제가 되고요. 또 세계문화유산이라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체 문제 중에서 조선 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조선 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으로 두루두루 자세하게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조선 후기의 내용은 조선 후기 자체로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조선 전기의 내용과 비교돼서 연관지어서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어떤 그 기반으로 또 묻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내용들 잘 파악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각종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대동법 많이 나와요. 영정법, 균형법 그 제도의 특징을 묻는 게 나오고요. 인물 문제 나오고요. 이 인물이 사상 종교와 연결돼서 나옵니다. 유물 유적 묻는 문제 나오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주요 제도, 대동법을 자료로 줍니다. 조금 가공된 자료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료만 가지고 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료가 이제 많이 나왔었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료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제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힌트가 되는 가공된 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특징을 답지해서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했었던 개혁적인 변화된 제도들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물 정조 많이 나오고요. 그런 중요 왕들 외에도 조선 후기에는요, 좀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약용 문제 많이 나옵니다. 또 뭐 정약전도 나온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학자들, 뭐 홍대용, 이익 이런 인물들이 실학 사상과 관련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요, 조선 후기에서 왕도 잘 알아주셔야 되지만 정약용, 뭐 이익, 홍대용 이런 실학자들 또는 뭐 최재우, 동학과 관련돼서 이 인물들이 사상 종교에 연결돼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중요 인물들을 자료로 주고요. 그 인물의 학문적, 업적, 사상적 내용 이런 것들을 맞추는 문제가 조선 후기에서 자주 등장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유적 얘기인데요. 중요한 이 유물과 유적을 자료로 줍니다. 이건 뭐 많이 보는 형태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유물유적은 사진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공된 자료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풀어내야 되는데요. 조선 후기의 이 조선 후기 문화는요, 조선 전기 문화와 엮여서 함께 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조선 후기에서 뭐니 해도 제도 풍속, 그 다음에 사상 종교. 왜냐하면 앞에 이 조선 후기 전에, 조선 전기까지,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요, 인물 묻는 문제 굉장히 흔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요. 조선 후기에서 특별히 조금 이전 시기보다 많이 다루어지는 게 바로 사상 종교, 그 다음에 제도 부분입니다. 특히 사상 종교가 앞에는 거의 없어요. 예, 뭐 삼국시대,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전기만 해도 사상 종교가 많이 안 나오는데 조선 후기에 오면서 실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동학과 관련된 거, 서학과 관련된 거 조금 많이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성리학의 이 교조화 현상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형들과 관련된 대표 문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8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런 건데요. 자, 사파로 나왔습니다. 사파로 나왔고요. 여기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힌트인데요. 가호 대신 토지를 기준으로 수치한대요. 원래 가호를 기준으로 수치하던 것을 토지로 바꿨답니다. 토지 기준으로 바꿨대요. 이게 뭐예요?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원래는 이 공납이라는 것은 가호를 기준으로 매겼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뭐 박납에 폐단도 있고 힘들어 하니까 대동법으로 바꿔준 겁니다. 땅 있는 애들이 좀 더 내라 이거죠. 예. 저는 이 제도 덕분에 선해청에서 공가를 받아 관수품을 조달하게 됐죠. 그러면서 공인이 나왔어요. 이 공인이 성장하는 것도 역시 그 대동법 때문이죠. 여기 이 제도에 여기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 공가가 뭐냐면은요. 공물을 구해오도록 미리 받은 돈. 이게 뭐냐면 자, 이 대동법이 공물로 걷는 게 아니라 국가 필요한 건 공물인데 국민들이 공물 내기 힘드니까 쌀, 포, 돈 이런 걸로 받는 거잖아요. 이거 받아서 공인들한테 주고 국가가 필요한 그 물품들 네가 사와 이거잖아요. 그죠? 뭐 내용 정리는 뭐 우리가 따로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는 이 자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통해서 이 붉은색 표시를 통해서 우리가 대동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동법을 자료로 주고 아래에서 대동법의 특징을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억. 박납 폐단 바로잡기 위해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동법이죠. 기억. 그 다음에 니은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에서 6두 정도를 부과했다. 자, 이거는 영정법입니다. 디귿 지역에 따라 쌀, 면포, 삼배, 동전 등으로 징수했다. 이게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뭐 대동법 하면 쌀만 받은 걸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쌀만 받은 거 아닙니다. 물론 쌀 많이 냈지만 쌀뿐만 아니라 포, 배, 동전도 걷어요. 이걸 걷어서 이걸 관리하는 데가 선해청이에요. 선해청. 그죠? 리을,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선무군관포 수취했다. 선무군관이라는 것은 균역법에서 나옵니다. 균역법에서 이제 군포를 딱 잘라서 줄여줬기 때문에 부족한 재정을 이제 선무군관이라는 그런 특별 계층들한테 좀 더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역 디귿이 있는 2번이 정답인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얼핏 보면 인물 문제 같기도 한데요. 인물 문제이면서도 또는 사상 종교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제시된 건 인물이잖아요. 이 동상은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 검지는 하늘을 가리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재우의 사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핵심은 최재우예요. 그는 경주 출신의 몰락 양반으로 여러 종교의 장점을 취하여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바로 최재우가 만든 종교가 뭐냐 이거예요. 인물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또 뭐예요? 종교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재우가 만든 종교 바로 동학이죠. 그래서 동학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료로 인물을 던져주기도 했고요. 종교를 물어보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를 잡아낸 다음에 아래에서 동학을 골라봅니다. 1번. 마음속에 한 울림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하고 있다. 시천주. 누구나 마음속에 천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평등한 존재다라는 거죠. 동학의 내용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2번. 왕조의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경전으로 삼았다. 정감록은 조선 후기 예언서인데요. 동학의 경전인 건 아닙니다. 3번.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이거는 서학, 천주교죠. 4번. 단군을 교조로 받드는 민족 고유의 신앙으로 발전했다. 이건 대종교가 되겠습니다. 대종교는 이제 우리 그 일제와 항전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배웁니다. 5번.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평등과 내세에서의 영생을 주장했다. 이게 바로 천주교. 또 뭐 개신교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되겠죠. 답은 1번 고르는 문제고요.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삼국시대, 조선시대만 해도요. 사상 종교 문제라고 하면 불교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데 사실은 불교 사상을 깊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불교에 대해서 뭐 스님이나 문화재를 맞추는 그런 문제인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런 그 종교, 사상에 대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8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건데요. 이 문화재 문제가, 유물 유적 문제가 이렇게 또 독특한 형태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땡땡월 땡땡이를 뭐 세모세모 박물관에서 이제 뭐 조선시대 회화를 특강한다는 거예요. 우리 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회화라는 주제로 시민들을 위한 교양광장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그림 아십니까? 일단 조선시대 그림이구나는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건 강세황의 매화도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의 그 까치와 호랑이 뭐 많이 보는 그런 그림이지요. 조선 후기 작품들이 2개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걸로 옳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겁니다. 김홍도의 씨름도네요. 조선 후기 18세기 그림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자, 요걸 제가 아까 안 봤네요. 시기를 확실하게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라고 제한을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주로 조선 후기의 작품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1번은 김홍도 씨름도고요. 2번 이거 김정희의 묵란도입니다. 김정희 주로 19세기에 활동했어요. 19세기 초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 가에 들어가도 돼요. 3번 윤두서의 자화상인데요. 윤두서는요 17, 18세기에 걸쳐있는 인물입니다. 여기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소그림인데요. 이게 주로 이중섭이 이런 그림을 그렸죠. 일제시대 1930년대 작품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사실 그림만 봐도 왠지 좀 냄새가 나죠. 그죠? 자, 5번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정선도 17, 18세기에 걸쳐 있는 인물이고요. 18세기에 또 활동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1번 문제까지 봤는데요. 조선시대 문제는 지금은 이제 조선 후기 중심으로 나왔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화와 엮어져서 출제될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조선 후기는
다양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조선 후기 공부 조금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8번째 강의에서 이제 조선 어떤 그 개화 시기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